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초겨울 날씨가 들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3차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안심하고 조금만 불감증에 빠지면 이렇게 전국적으로 환자들이 확대되는 상황들이 도래한다는 것이 증명되는 요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필요 없는 외출은 자제해 주시고 소모임도 피하시고 꼭 하셔야 할 외출할 경우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진정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은 정치계에 발을 들어놓지 않았습니다. 어줍잖게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꼼수를 부리려고 정치에 들려놓는 사업가들은 절대로 막아야 하며 국민들은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가들이 사회에 환원하고 정치에 발을 디디지 않고 사회에 책임 있는 행동들을 한 세계적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이민자 출신인 앤드류 카네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산업자본가로 US 스틸사의 모태인 카네기 철강회사를 설립하였고 이후 교육과 문화사업에 헌신하였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1835년 11월 25일 스코틀랜드의 덤퍼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직조공이었던 그의 부친은 수동식 직조기를 이용하는 작은 가내 공장을 운영했는데 1847년에 증기식 직조기가 도입되면서 하루아침에 생계가 어려워지고 말았습니다. 급격히 가세가 기울면서 앤드류는 일찌감치 세상 물정에 눈뜨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서 돈을 벌어 가난을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듬해 1848년에 카네기 일가는 결국 고향을 떠나 이민선에 몸을 실었고 미국에 도착해서는 친척이 사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인근에 정착했습니다. 당시 13세였던 앤드류는 주급 1달러 20센트를 받고 면직물 공장에 들어가 일했으며 다른 공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운 좋게 공장주의 눈에 들어 사무보조도 담당을 했습니다. 학력이라곤 덤퍼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닌 것이 전부였지만 사회생활 초기에 카네기는 남다른 근면과 성실을 발휘하여 상사의 호감을 샀으며 간혹 찾아오는 행운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가령 전신국에 전보 배달원으로 취직하자마자 어깨너머로 전신 업무를 익혀두었다가 담당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능숙하게 업무를 대신해 상사에게 인정받고 정식 전신기사가 된 사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1853년에 카네기는 전신국의 단골 손님인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의 피츠버그 지부장 토머스 스콧에게 스카우트됩니다. 스콧은 철도 업무뿐만 아니라 투자에 관해서도 조언하는 등 카네기에게 더 큰 기회로 통하는 문을 열어준 일생일대의 은인이었습니다. 1855년에 부친이 사망하자 앤드류 카네기는 20세에 집안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1856년에는 우연한 기회에 철도 침대차 사업에 투자해 처음으로 거금을 벌어들였습니다. 217달러 50센트를 대출받아 투자한 결과 불과 2년 만에 매년 5,000달러의 배당금이 나올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1859년에 카네기는 스콧의 뒤를 이어 펜실베이니아 철도회사의 피츠버그 지부장으로 승진했고 이때부터는 제법 재산을 모아 부유층으로 행세할 수 있었습니다. 1861년에 남북전쟁이 발발하자 카네기는 전쟁부에서 일하던 스콧을 따라 워싱턴으로 향했고 자기 분야에서의 경험을 살려 철도와 전신의 복구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무려 14년 만에 어머니와 함께 고향 덤퍼린을 방문하고 감회해졌고 그 즈음 카네기는 미국 석유산업 초기의 산유지로 유명한 타이터스빌에 석유회사에 거금을 투자해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고 이는 훗날 그가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는 미천이 되었습니다. 1863년에 카네기는 키스톤 교량 회사를 공동 설립함으로써 철강 분야에 처음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0세 때인 1865년에는 자기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 12년간 몸담았던 펜실베이니아 철도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1867년에는 유니온 제철소, 1870년에는 루시 용광로 회사를 연이어 설립하며 사업의 폭을 넓혔습니다. 1872년에 영국의 헨리 베세머 제강소를 방문한 카네기는 그곳에서
독특한 방법으로 생산되는 강철의 놀라운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주로 사용되던 선철은 제조가 쉬운 대신에 수명이 짧았던 반면 강철은 선철보다 수명이 긴 반면에 제조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카네기가 훗날 강철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까닭은 미국에서 강철의 대량 제조 및 유통을 실현시켰기 때문입니다. 남북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대부분의 철을 외국에서 수입했지만 이후로는 수요가 급증해서 철강 사업의 미래가 밝았었습니다. 카네기는 1875년에 미국 최초의 강철 공장인 에드거 톰슨 강철 회사를 설립했고 이 과감한 투자는 곧바로 큰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카네기는 안정적인 원료 공급과 생산 및 유통을 위해 관련 업체를 연이어 합병하거나 매입했습니다. 가령 1881년에 프리코크스 회사 합병, 1886년에 홈스테드 제강소 매입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1886년에 카네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두 사람을 잃었습니다. 남동생과 어머니가 불과 한 달 사이에 장티푸스로 나란히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30년 넘게 홀어머니를 모시고 독신으로 살면서 효자 노릇에만 전념했던 앤드류 카네기의 삶은 프로이트가 이야기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만합니다.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난 직후인 1887년에야 52세의 앤드류 카네기는 29세의 로이즈 휘필드와 결혼하고 62세 때인 1897년에야 외동딸 마거릿을 낳고 결혼 이후부터 카네기는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한 해의 절반가량은 고향 스코틀랜드에 머물곤 했습니다. 카네기를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언급되는 악명 높은 홈스테드 학살 사건 도이 이즈음에 벌어졌습니다. 1892년 6월에 카네기의 소유인 홈스테드 제강소에서 임금 협상 문제로 노사 갈등이 첨예화되었습니다. 카네기의 동업자이며 회사의 2인자였던 헨리 클레이프릭은 공장 폐쇄라는 일방적인 조치를 감행했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며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프릭은 공장을 탈환하기 위해 경비 용역업체인 핑커턴 회사 소속의 사설 경비원을 수백 명 투입했습니다. 그 와중에 경비원과 노동자 간의 충돌이 빚어져 10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결국 주 방위군이 투입되어서야 사태가 진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록펠러 소유의 러들로 광산 학살 사건과 함께 미국 역사상 최악의 노동 탄압 사건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얼마 뒤에 한 아나키스트가 헨리 클레이프릭을 암살하려다 실패함으로써 여론은 오히려 회사 측에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태를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이 빗발치면서 이전까지만 해도 정직한 기업가이며 노동자의 벗으로 행세했던 카네기의 이미지에는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1892년에 카네기는 기존의 철강 관련 사업체를 하나로 묶어 카네기 철강 회사라는 트러스트를 결성합니다. 이 회사는 한때 미국 철강 생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막강한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인 1901년에 카네기와 모건의 유명한 빅딜이 벌어졌습니다. 일설에 따르면 카네기 철강회사에서 사업을 확장해 완제품 생산까지 노리자 당시 2위 철강 업체의 소유주였던 모건이 과당 경쟁을 우려한 나머지 매각을 제안했다고도 합니다. 또 카네기가 이에 적극적으로 응했던 까닭은 은퇴에 대한 열망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너무 비대해진 사업을 정리하는 문제로 내심 고민하던 까닭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 카네기는 4억 8천만 달러의 회사를 매각했고 이후 모건은 다른 철강 회사까지 포함하여 자본금 14억 달러의 세계 최대 철강 회사 US 스틸을 설립합니다. 카네기는 한창 사업 확장에 분주했던 1868년 나이 33세 때에 이미 은퇴 계획을 세운 바 있었습니다. 35세에 은퇴하고 생활비에 연 5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은 모두 자선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은퇴는 계획보다 30년이 늦은 1901년에야 이루어졌지만 지연된 횟수에 걸맞게 자선 사업에 쓸 돈은 크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당시의 4억 8천만 달러는 2000년대 중반의 가치로 대략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후 카네기는 여러 분야의 자선 사업을 관장할 기구를 조직해서 1902년에 카네기 협회, 1905년에 카네기 교육진흥재단, 1910년에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1911년에 카네기 재단이 설립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한 1914년에 카네기는 자서전을 완성했고 5년 뒤인 1919년 8월 11일에 매사추세츠주 세도브룩의 자택에서 사망했습니다. 그가 말년에 보유했던 4억 8천만 달러의 재산 가운데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3억 5천 달러는 이미 사회에 환원된 다음이었습니다. 그의 유해는 뉴욕주 테리타운의 슬리피할로 묘지로 옮겨져 매장되었는데 이곳은 그가 좋아했던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묘비에는 생전에 그가 좋아하던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았던 사람이 여기 누워 있다. 마크 트웨이는 미국 경제가 급속한 발전을 이루며 고삐 풀린 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리던 1865년부터 1890년까지의 기간을 가리켜 도금시대라고 일컬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강도귀족으로 일컬어지던 전설적인 기업가들이 줄줄이 배출되었으니 철강 분야의 앤드류 카네기, 석유 분야의 존 데이비드슨 록펠러, 철도 분야의 제이 골드, 금융 분야의 존 피어폰트 모건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대중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아마도 록펠러와 카네기이겠지만 사상 최대의 악덕 자본가로 폄하되는 록펠러에 비하자면 카네기는 갖가지 자선활동 덕분에 비교적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홈스테드 학살 사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카네기에게도 악덕 자본가로서의 면모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워낙 인색한 성격이었던 카네기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가며 임금을 삭감했으며 그런 한편으로 자사 노동자의 개별 임금 인상보다는 차라리 공익을 위한 기부 행위가 더 바람직하다는 식의 지론을 펼치곤 했습니다. 즉 내가 가진 분은 어디까지나 내 능력의 결과이므로 인류 전체를 위한 기여라면 몰라도 무능한 개인에게는 베풀지 않겠다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카네기의 친구이며 당대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다윈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카네기는 인류에는 넘쳐났지만 인간미는 없었던 인물이었으며 그의 수많은 기부 행위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적잖이 빛이 바래는 것이 사실입니다. 카네기의 수많은 자선 사업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은 도서관 건립 사업이었습니다. 사회생활 초기에 어느 독지가의 무료 도서관을 이용했던 경험에서 착안했다는 이 사업을 통해 1881년에 카네기의 고향 덤퍼린을 시작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2,500개 이상의 도서관이 세워졌습니다. 1900년에는 카네기 공과 대학 현재는 카네기 멜론 대학이 설립되었고 1891년에는 지금까지도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유명한 카네기 홀이 개관했습니다. 카네기는 달변으로도 유명했으며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자의 사회적 책임을 역설한 부의 복음 1889, 이 당대에 크게 주목을 받았고 자서전 1914에는 흥미진진한 일화가 많지만 상당 부분은 자화자찬과 고의적 왜곡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1908년에 카네기는 언론인 나폴레온 힐에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한번 찾아보라고 제안했는데 그 결과로 힐은 긍정적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역설한 대표작 성공의 법칙 1928과 생각하면 부자가 된다 1937을 썼습니다. 반면 또 다른 자기개발 전문가 데일 카네기의 카네기 성공론은 앤드류 카네기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카네기는 비범한 지성, 스코틀랜드인다운 실용성, 활력, 엄청난 매력, 거래에 대한 예리한 본능 등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아주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도금시대의 거물 기업인에 관한 저서에서 찰스 R. 모리스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카네기는 어떤 짓을 해서라도 상대를 지배하려는 성격이었다. 아주 매몰찬 사람이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마치 자신의 본분이 사회복지 사업이라도 되는 듯 늘 인도주의적 이상가로서 버젓이 행세했다. 세계 최고의 강철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노동자에 대한 요구 강도를 높이고 그들의 봉급을 삭감하면서도 친노동자 성명을 발표하고 측근의 아첨을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평화주의자로 자처하면서도 돈벌이의 기회 앞에서는
이런 이상을 종종 망각했던 카네기의 모순적인 행보도 같은 맥락이었는데 그중 한 번은 미국 정부에 납품한 군용 강철 제품 가운데 일부가 불량품이라는 사실이 폭로되어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카네기의 전기를 쓴 레이몬드 라몬 브라운은 보다 조심스러운 평가를 제안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세기의 스코틀랜드인다운 사고방식으로 19세기를 살았던 그를 사람들이 섣불리 21세기의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현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들이 과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며 그 과정의 수많은 문제점을 감안하더라도 카네기가 역사상 가장 뛰어난 사업가 가운데 하나였음은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없지 않더라도 카네기가 역사상 가장 훌륭한 자선 사업가 가운데 하나였음도 분명합니다. 당대 최고 갑부였던 록펠러조차도 이 분야에서는 감히 카네기를 능가하진 못했습니다. 어쩌면 카네기는 철강 분야에서 일종의 표준을 세운 것처럼 자선 사업에서도 일종의 표준을 세웠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돈으로 명성을 살 수는 없는 법이지만 적어도 역사상 그런 경우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사람은 앤드류 카네기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상 앤드류 카네기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진검다리TV 군산뉴스를 진행할 앵커 백장미입니다. 오늘 진행을 도와주시고 지난 일주일간의 군산에 대한 뉴스들을 취재 보도해 주실 남달리 기자와 오향미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군산이 일주일 사이로 이렇게 코로나19의 환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고 놀랍고 위기의식까지 느껴지는 점을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층 긴장하고 꼭 마스크 쓰기, 소모임도 피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하기, 불필요한 외출 삼가기 등을 잘 지켜서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1등 시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군산 뉴스 취재하는데 상당하게 영향이 있어 제대로 뉴스들을 취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함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군산 관광 코스들을 돌면서 촬영도 하고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코로나19에 쫓겨 어디 한 곳 제대로 못 다녀. 이번 주에도 군산 관광지 소개를 당분간 취재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고 죄송함을 밝힙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에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렇게 코로나19 환자들이 이렇게 군산시에 급격하게 번질지 몰랐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어김없이 인간 세상에 파고들어 혼비백산하게 만들곤 했었다는 전염병 역사에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틀림없이 외출 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소모임도 피하시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군산 뉴스 취재에 보도하실 분은 남달리 기자입니다. 남달리 기자, 군산에 대해 취재하신 뉴스들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군산 뉴스로 선정한 제목으로 코로나 확산세 심각이다라고 정하고 11월 28일경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켰습니다. 오늘은 슬픈 군산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합니다만 군산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서로 협력하고 힘을 내면 이겨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강 시장은 군산의 경우 최근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가정, 학교, 음식점 등과 주점 등 고위험 시설까지 어느 한 곳도 감염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하루 2천여 건의 검사를 진행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지만 이제는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방역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는 유흥시설 5곳, 즉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클럽 룸살롱, 헌팅포차의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었습니다.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인원 제한 조치가 시설 면적 8평방미터당 1명으로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노래 연습장 및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하며 9시 이전 공연 때에는 관객이 최소 1m 간격으로 착석해야 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고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과 오락실, 멀티방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시설 면적 8평방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었습니다.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카페는 프랜차이즈형 음료 전문점뿐 아니라 모든 곳이 영업시간 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8평방미터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실시하거나 좌석 2칸 띄우기,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며 음식 섭취는 금지하나 전일제 학원의 경우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고 예외로 허용한다고 전했습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단체룸의 경우 입장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적용받지 않으며 대신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개별 결혼식, 장례식당 100명 미만 인원만 받도록 하고 놀이공원,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만 입장할 수 있고 각 지자체는 사우나,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 자체적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되며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이며 고등학교는 3분의 1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의 경우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좌석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강임준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며 시민 여러분께 더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송구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지 못하면 중대한 위기가 올 수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는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시고 각종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군산미래신문에 나온 기사를 간추려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 제일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소상공인이며 자영업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면 제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빨리 국가 재원들을 총동원해 지급해야만 고비를 그나마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오향기 기자가 군산시에 대한 뉴스들을 보도하시겠습니다. 오향기 기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산시에서는 2021년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고 고시공고했습니다. 군산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행별 모집 인원은 총 181명에 대해 모집하며 근무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2개월이며 모집 기간에는 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에서 2020년 12월 4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단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모집 인원을 알아보면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52명,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 18명과 복지 일자리 참여형 104명이며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으로 7명을 모집합니다. 선발 방법은 공개 모집 및 선발 기준에 의한 선발입니다. 제출 서류 중에 필수 서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군산시청 고시공고에 나온 서류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야 합니다. 아니면 군산시청 복지환경국 내에 경로장애인과 전화번호 063-454-3135에 문의하시면 전반적인 안내를 받아보실 것입니다. 이상 군산시청 고시공고에 나온 내용을 간추려 간략하게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차별 없고 노약자 그리고 임산부 등에게 일반인으로서 신경 쓰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남달리 기자가 취재한 군산 뉴스를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달리 기자,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산형 일자리를 위해 군산시가 26일 전라북도 군산대 및 관계기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 5개사 등과 함께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미래차 인력 양성 및 우선 채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24일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 협약 체결 이후 참여기관 간 상호 연계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올해 6월에 추진했던 전북 군산형 일자리 밸류체인 연계 협약 내용 중 공동 인력 양성 분야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정영호의 후원을 받아 전북도 군산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전북인력개발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의 관계기관과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인 명신, 에디슨모터스주, 대창모터스, MPS코리아, 코스텍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산학년 공동연구, 인력양성 교육과정 및 현장 실습 공동운영, 장비 및 시설 공동활용, 학술회의, 세미나 등의 공동개최 및 기술 교류, 기업의 우선 채용 약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참여기업은 인력 향성 과정을 이수한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군산대와 전북인력개발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은 맞춤형 전문 인력 교육과정 양성 등을 통해 원활한 기술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시와 도,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은 인력 양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기타 제반 사항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군산대 미래차 연구센터 센터장 김현철가 새롭게 출범해 군산 새만금 전기차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산학연 협력 중심의 기술 개발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기술력 있는 중소, 중견 기업이 수평 계열화를 통해 군산 새만금 지역의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노, 사간, 원청, 하청 간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2024년까지 5,172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27만 대 생산, 1,700여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공모를 위한 앞바지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우수한 청년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통해 지역에 뿌리내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군산형 일자리 참여기업들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대기업과 수도권 지역 편중으로 그간 취약했던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전기차 인력 양성과 수급의 안정성을 더해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 군산대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의 지속 가능한 창출과 미래차 기술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핵심 연구 인재 석사, 박사급, 현장 실무 인재 학사급, 산업 선도형 인재 박사 후 연구원 등 단계별로 약 11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군산신문에 나온 기사를 간추려 간단히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인력들을 교육 양성한다고 하니 든든합니다. 지금까지 남달리 기자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뉴스를 보도하실 오향기 기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향기 기자, 취재한 군산 뉴스를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지막 군산 뉴스로 지난 한 달 전에 새만금개발청과 SK컨소시엄과 2조 원 규모 투자 협약 체결했다고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투자 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군산시와 정식으로 SK컨소시엄과 다시 한번 투자 협약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SK컨소시엄과 2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며 군산 지역 경제의 활력소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투자 협약으로 군산 지역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강임준 군산시장과 신영대 국회의원이 새만금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아리백 산단 사업이 투자 유치 원인으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24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와 전북도, 새만금청은 군산 GSCO에서 SK컨소시엄과 데이터 센터 유치 및 창업 클러스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2조 원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자리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 SK 최태원 회장, 강임준 군산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새만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SK컨소시엄은 1조 9,700억 원을 투자해
데이터 센터 4개 동을 조성하고 오는 2029년까지 총 16개 동으로 확장 조성하게 됩니다. 또 1,0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SK 컨소시엄은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산단 509에 세계 최고 수준의 3고확장성, 고성능, 고안정성 시스템을 갖춘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오는 2029년까지 구축하고 관련 투자를 유치해 아시아 데이터 센터 허브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새만금의 첨단 기업 유치에 장애 요소로 지적되어 온 정보통신기술 ICT 기반 시설 부족 문제의 개선을 위해 해저 케이블 및 광통신망 구축도 추진됩니다. 또한 SK 컨소시엄은 산단 209의 공동체 커뮤니티 역할을 하는 복합 도서관을 기반으로 융합형 생산 공간 및 지원 공간 등을 구성해 총 33,000평방미터 즉 1만 평의 창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사업 기간인 20년 동안 누적 300여 개 기업을 유치 및 육성할 계획입니다. 창업 클러스터 및 데이터 센터는 300여 개의 기업 유치와 더불어 2만여 명의 누적 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향후 20년간 약 8조 원 이상의 경제 파급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SK의 이번 투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자동차철수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큰 활력소가 될 전망이다며 군산 지역의 많은 일자리와 아시아 중심에 우리 군산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임중 군산시장은 군산 지역은 창업 클러스터와 대규모 데이터 센터 조성으로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다며 SK 컨소시엄은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꼭 필요한 기업으로 우리 군산시의 많은 꿈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군산시민신문에 나온 기사들을 간추려 간략하게 진검다리TV의 군산뉴스의 오늘 마지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만금방 조제 내에 빠른 시간 안에 개발이 하나하나 되어가는 것 같아 반갑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오향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진검다리TV 군산뉴스의 마지막 멘트로 다 같이 코로나19에 잘 대처해 이겨나가기 위해 외출 시에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소모임도 자제해 주시며 불필요한 외출도 삼가시고 외출 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